지금 밖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내리 쏟아졌습니다. 유럽장하고 미국장이 쏟아졌는데, 일단 가장 주된 이유는 뉴스를 보면,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테크 주식이 아래로 막 쏟아졌는데,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약간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주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위에 볼까요? 이거 간단한 건데 뭐 테슬라 여기 보시면 모더나 6% 빠졌습니다. AMD 6% 빠졌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반도체와 연관된 주식들이 많이 빠졌죠. 페이스북도 3%나 빠졌어요. 이 알파벳을 찾느라고 잠깐 세웠었는데 알파벳도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도 3%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단에서 막 밀고 올라가던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하이테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세게 밀렸고 모더나 같은 거는 백신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세게 밀려서 지금 장중 여기 보시면 나스닥은 2% 3% 가까이 빠졌고 장이 굉장히 세게 밀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원래 일반적이라면 내년도 상반기에서 중반기 넘어가면서 조정이 있을 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정이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드렸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었죠. 뭐 네이버나 어딨죠? 네이버나 그 다음에 카카오, 뭐 NC소프트,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과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과대 낙폭주들이 많은데 이걸 살 기회가 조정을 받은 뒤에 사는 것 그리고 조정이 지금 사더라도 조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아래로 더 내리꽂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주식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내려갈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통계적으로 한 15% 전후 정도 내려간다는 지수상 내려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간다면 10% 정도로 지수상 조정이 끝날 수도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아래로 내리꽂을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 다만 이 생각은 해야 되겠죠.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인데 이게 몇 개 지역의 연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관련된 인덱스거든요.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평균화된 게 이거거든요. 이것은 미국 전역은 아니에요. 주요 지역의 연준을 섞어놓은 건데 얘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데이터로 보여드렸죠. 이거 리알데이니 리서치에 나오는 9월 2일자 데이터인데 이렇게 PMI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빨간 게 S&P 500 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이 PMI가 내려오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내려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혹은 지난번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다면 떨어지고 있다. 요번에는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간다.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MI 지수가 내려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 지수가 위로 탄력을 받기는 어려운 거라고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컨퍼런스 보드의 컨슈머 컨피던스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측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보면 이 뉴스 보도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부채 한도 유예하는 게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올라갔는데 상원에 부결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채가 그러니까 그 디폴트 얘기가 점점 수면에 올라올 수도 있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10월 18일 넘기면 디폴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다음 달 10월 18일 이 얘기가 있어서 근데 미국은 이거 심심하면 한 번씩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세게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막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안 좋은 압박이 계속 진행되면 지금 헝나로 내려왔던 것만큼 반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는 이게 고점을 찍고 아래로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른 어떤 불확실성을 확산하는 그런 악재가 나오면 장을 아래로 세게 밀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전력난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뭉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력난 얘기가 공급망 얘기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델타 변이, 베트남 쪽에서 델타 변이가 있어서 뭐 반도체 공장이 멈춰서고 이런 난리를 치는 얘기가 이것도 공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이키도 역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받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와서 나이키 주가가 세게 밀렸습니다. 지금 아래로. 이미 오늘 말고 이전에 최근 며칠 동안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관세물류협회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그 중국의 컨테이너 지수가 이렇게 약간 조정받는 것 같더니 위로 다시 밀고 올라가고 있고, 이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인데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로빈슨 컨테이너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멈추는 것 같아 재차 올라가고 있고요. BDI 지수도 보시면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해운 운임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고, 최근 나온 보도에 뭐 제롬 파월 연준이 미국 같은 경우에 올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 같고, 내년도 뭐 하반기 금리 인상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 2주 전에 채권 매입을 좀 줄여야 되겠다,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영란은행이 여기다가 어제 보시면 중앙은행 영란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도 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파적 상황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의 발생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촉발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하고 과도한 신용 팽창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가계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는데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매수에 대한 금액 규모가 줄어들 거니까. 이런 행위는 근데 당연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지수상으로 한 10% 정도만 조정받아도 깡통 계좌라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맥스로 신용을 땡겨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깡통 계좌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반대 매매의 물량이 또다시 주가를 밀어내려서 그게 또 다른 사람의 깡통 계좌를 유발하는, 그래서 주가의 하락 강도가 세지는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무분별한 신용팽창 투자자들을 정부에서 막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이 촉발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하락의 아랫방향으로 더 밀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CRB 지수인데, 원자재를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걸 보는 CRB 지수가 좀 잡히는 것 같더니 또 뚫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메탈 관련된 인덱스인 LME 지수, LME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저점은 못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하반기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불안정성을, 시장의 불안정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전력난, 그리고 전력난 얘기에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중국에 대한 전력난이 호주에 대해서
어, 그 뭐야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 때문에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거의 50%가 넘던가요? 그 부분을 호주 석탄이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기도 공급난의 문제인데 시진핑 주석이 내년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그 공기 문제는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역시 전력난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력난의 이 그 석탄 문제는 정치적 해결을 함으로써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호주하고 서로 짝짝꿍하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공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그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이 그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대가 넘어갔다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 조금 뭔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존스 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이게 확진율이 계속 올라갔다가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 투여율이거든요. 백신 투여율인데 여기 보면 베트남이 밑에서 쭉 그나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트남이 둘 다 맞은 인구는 12%, 그다음에 하나만 맞은 인구는 13, 그래서 25.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75%가 한 번 이상은 맞았고 2번 이상 맞은 사람이 46%는 50%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항상 뭐 일본보다 늦다는 얘기들이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현재 일본은 69%가 한 번 이상, 58%가 2번, 나머지 11%. 미국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맞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전체 한 번 이상 맞은 게 63%인데 2번 이상 맞은 게, 그러니까 풀 백신을 한 게 54예요. 한 번 이상 맞은 게 8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맞은 사람이 또 맞고 그 이상은 지금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가 이걸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백신의 확진율은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들이 주요 선진국,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밑단에서 많이 맞췄거든요. 이거는 이런 공급 체인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글로벌 국가들이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고, 결과적으로 특히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백신이 확진율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심각한 환자 수가 늘어나지를 않는 부분을 놓고 보면 글로벌 전체 경제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가장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에 서플라이 체인 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의 백신을 뭐 생산 라인 쪽에만 뭐 밀어붙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느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상황이 좀 불안정합니다. 이미 봤지만 이 S&P 500 지수의 장기 차트를 보면 위로 올라오다가, S&P 500 지수입니다. 위로 올라오다가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오다가 헝다그룹 얘기를 듣고, 좀 크게 볼까요? 네, 일봉인데 올라오다가 조금 정점을 치고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흘러내리다가 헝다그룹 사태로 밑으로 한번 내리꽂았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세가 약하고 지금 특별한 이슈 없이 아래로 세게 내리꽂았거든요. 이거가 많이 내려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주봉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움직임이. 여기 보시면, 그죠? 움직임이 없죠. 얘가 아래로 아직까지 이 내려온 정도가 미약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4,500대까지 찍었는데 4,000대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10% 정도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단기간에 조정을 낼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추세적으로 이 내려옴을 견디고 일시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말 것이다.
다만 이미 보여드렸듯이 이 PMI 지수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S&P 500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뭐 중국 전력난이나 베트남 그러니까 중국 전력난이나 뭐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 이런 것들, 중국 전력난도 역시 서플라이 체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중앙은행들이 자꾸 뭔가 물가를 이제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거나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곧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보도가 나오면, 지표가 나오면 그게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또 세게 아랫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다음 달 10월 18일까지 얘기가 지속돼서 움직이면서 나올 이 디폴트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을 아랫방향으로 세게 밀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한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잠깐 주간으로 계속 볼까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로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4년도 이때거든요. 이렇게 조종이 출구 전략 있음의 전후에서 이렇게 조종이 길게 있었다는 점, 거의 한 1년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한 7, 8개월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추구 전략 때 있었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르는 정도가 이 주가의 상승 강도가 이 과거처럼 이렇게 한번 붕괴됐다 올라간 게 아니고 붕괴를 거치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조정 강도가 상대적으로 과거만큼 보다 적지는 않지 않겠는가, 과거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감안하고 투자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 저가라고 해서 산다고 하는 부분을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 더 세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멈춰서 한번 세게 밀렸는데, 이게 밀린 게 아니고 얘보다 이 저점을 뚫고서 아래로 더 세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한 상황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주식을 사셔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선택을 해보세요. 다만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나 혹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드렸죠.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메리트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물론 얘네들이 기술적으로 다시 급격하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다만 향후에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얘를 들고서 꾸준히 가면서 정상화로 회귀할 수 있는,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으로 갈 수 있는, 이 전고점으로 갈 수 있는, 이전에 떨어졌던 전고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 물음표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인민은행이 헝다그룹의 주택 구매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중앙은행에서 주택 구매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정부에서 얘기해야 되지 중앙은행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관련된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인수를 해서 진행을 지속할 거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헝다그룹 여파가 그 중국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이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유심히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건 이건데, 이거는 한겨레 기사고요. 박병수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9월 28일자고요. 부동산 회사, 베를린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 전체를 몰수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주민투표를 했다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한다고. 56% 찬성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또 그 이념 논쟁인 뭐 공산당 빨갱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첫 번째는 주택이라고 하는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진짜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보시면 거의 절반, 여기 있네요. 베를린 시민의 82%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5년 사이에 거의 40%,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40%를 폭등했다는 겁니다. 이거 못 살죠, 이러면. 이게 글로벌이 사실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하다 보면 가장 특이한 곳이 두 곳인데, 그건 일본이고요. 또 하나는 독일이에요. 일본은 장기적으로 붕괴돼서 특이하고, 독일은 장기적으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주택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다 반영이 됐거든요.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글로벌 금리 이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투표의 결과가 시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실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에 베를린에 있는 공항 하나를 폐쇄하는 걸 물었을 때도 반대표가 한 56 과반수를 넘었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작년 11월에 문을 닫았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몰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을 닫는 걸 넘어서서 이걸 사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들이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 생각에는 다 사들이진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사들이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좋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부분이라는 점, 그 다음에 부동산은 공공재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각을 두고 정책이나 흐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교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